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호흡기내과 김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 폐결절 소견을 받고 도대체 이게 뭐지? 나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폐결절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에 폐암 검진이나 흉부 CT 촬영을 되게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연하게 발견된 폐결절 소견으로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저희 외래로 많이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폐결절이라고 하는 소견은 병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실제 CT에서 찍힌 형태에서 작은 점이 보인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그 점이 어떤 병인가 하는 것들은 저희 의료진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시고 이제 검사를 따라오고 뭔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확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1차적으로 크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3cm를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3cm가 넘게 되면 우리는 덩이 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cm 미만의 모든 소견들을, 영상학적 소견들을 다 결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폐 관련 질환이다 보니까 흡연자가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폐결절이 많이 발생하는 뭐 연령대라던가 조심해야 하는 고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폐결절이 저희 임상 의사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 결절이 나중에 폐암에 확진되는 사람인 경우에 초기 병변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절 소견을 사진을 들고 저희 외래 쪽에 내원을 하시면 의사들은 항상 걱정하는 게 이분을 추적하거나 지켜봤을 때 이 환자분한테서 폐암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항상 하게 되고요. 네. 결절이 처음 생기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위험인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위험인자들, 폐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담배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흡연력이 하루에 한 갑씩 30년 이상 굉장히 오래 피운 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위험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는 노화, 그래서 나이대가 좀 많은 경우에 이제 위험인자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폐암에 대한 CT 흉부 검사는 CT를 시행하는 기준은 이제 보통 54세에서 74세까지 그 정도의 이제 특히나 남성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했던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경우에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암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암이 의심되는 게 있는지 검진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진을 통해서 또 발견되는 경우도 참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교수님, 저희가 이거는 좀 폐결절인 것 같은데 의심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부분 이제 CT를 검진으로 시행하고 오시게 되면요. 담배를 참 많이 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지염 증상들은 경미하게 다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폐 소견들이 보여서 이제 외래 진료 오셔가지고 저희가 막 이거 암일 수도 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질문합니다. 혹시 기침 가래 있으세요? 하면은 막 옆에 보호자분이 막 뭐락하면서 막 기침 가래가 엄청 많았다고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게 담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 그런 정도의 경미한 증상들은 대부분 들고 계신 거는 같은데요. 실제 고립성 폐결절, 결절 단일 소견으로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상 증상이 굉장히 경미합니다. 실제 그러면 이 결절 때문에 내가 기침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이거는 증상을 보통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과 관리 그리고 이게 병으로 어느 시점에 진행하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CT를 촬영하고 나서 결절의 종류를 파악한 뒤에 어떤 검사나 치료 방법을 세우실 것 같은데 결절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또 결절이 많이 있다면 더 위험한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CT에서 결절 소견이 보이면 저희는 1차적으로 이게 그림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림자? 예. 우리가 CT라고 하는 거는 X선이 투과하면서 나온 음영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폐 안에 어떤 소견들이 보였을 때 이게 X선에 투과돼서 보이는 그림자를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소견만으로 진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병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유추를 하는 상황이 되죠. 근데 실제로 결절에도 크게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덩어리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덩어리 유무에 따라서 고형 결절 그리고 반고형 결절 그리고 간유리 음영 결절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그 병변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암의 위험도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이제 타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오시면 그 사진을 리뷰를 저희가 할 때 아이 결절이 이제 어떤 종류의 결절인지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이전과 변화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암의 위험도를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하고 개수가 많은 게 또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그 폐결절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검진으로 담배를 많이 피운 남성분들 대상으로 시행을 해보면요. 실제 의미 있는 결절들만 뽑더라도 한 20에서 30%는 나오는 소견입니다. 한 사람 아니면 100명 정도 검사를 하면 결절 소견들이 한 20, 30명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소견이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결절이 암인가는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외래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추적하는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절 하나하나의 특성을 저희가 추적하면서 보는 거지 결절의 개수가 단지 많다고 해서 이게 암의 위험도가 높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감염인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자그마한 결절들이 모여 있는 경우는 암의 위험도는 좀 많이 낮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개수가 뭐 많고 적다는 건 의미가 없다 하셨는데 모양이나 뭐 이런 게 더 중요한가요?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흉부 CT 자체도 굉장히 정밀한 검사잖아요. 근데 아까 뭐 그림자라고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흉부 CT 결과만으로 결절인지 암인지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 이제 결절로 오시면 진단명은 1차적으로 폐결절로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결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게 암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실제 암의 진단을 하는 거는 조직학적인 진단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든지 조직 검사를 하든지 거기서 암세포의 침윤이 확인돼야 우리가 말하는 폐암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폐암 이외에도 결절 형태로 보이는 그 소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피부에 여드름 생각하시면 조금 편한데요. 여드름 생기는 원인이 있을까요? 사실은 피부 관리나 뭐 감염 여러 가지 원인들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그 여드름이 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또 호전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폐결절도 어떤 감염이나 염증 이후의 흉터인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핵에 대한 소견이 또 그런 식으로 결절로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항상 이제 야구 볼 때 이제 우리가 스트라이크하고 볼하고 구별하듯이 이 사람이 암인가 아닌가를 항상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드름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더 쉬워지네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하자면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됐더라도 내가 큰 병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폐결절은 일단 발생한 소견이니까요. 그것만 가지고 당연히 사실 실제 올 때 전날부터 잠을 못 자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타 병원에서 이거 암이 있다 하더라 이러면서 나 어떡해요 이렇게 이제 오시게 되는데요. 그 소견 단일 소견으로는 우리가 뭐 어떤 질환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저는 이런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매년 건강검진을 정말 꾸준히 했어요.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던데 세상에.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까? 종종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진짜요? 예, 실제로 우리가 결절을 CT로 확인하고 이제 추적을 권합니다. 이제 크기가 작거나 암의 위험도가 1% 미만으로 저희가 생각될 때는 1년 정도마다 CT를 추적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제 암인 경우에 3개월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결절이 많이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람 진료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위험 인자도 없고 하지만 결절이 너무 좀 찝찝해서 1년 뒤에 봅시다, 1년 뒤에 봅시다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CT를 찍는 판도 가는 교수님도 1년 전하고 비교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한 5년 정도 추적하다가 혹시 하면서 맨 처음 사진과 열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처음 사진과 비교하니까 실제로 진행을 한 거예요. 어머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는 이제 수술합시다 이래가지고 수술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선암종으로 이제 폐암으로 진단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암이나 무슨 병인지 모르고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병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이고 이전에 검진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검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그렇죠. 조기에 수술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검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년 이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권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검사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흉부 CT, 우리가 정밀 CT라고 부르는 건 아직까지 방사선 노출량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위험군, 아까 말씀드렸듯이 54세에서 74세, 그리고 담배를 많이 핀 남성만 지금 대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CT를 통해서 엑스레이 말고 CT를 통해서 결절을 확인하고 추적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폐암으로 사망을 줄인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검진을 권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찍는 거하고 환자분 느낄 때 느낌이 다르죠. 네. 왠지 막 통에 들어가서 막 도는데 자기가 사진 찍고 막 괜히 이건 정밀 검사 같고 내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정밀 CT하고 비교했을 때 검진 CT는 저설량 CT라 부릅니다. 이름부터 방사선 노출량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실제 그거 흉부 CT에 비해서 6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방사선량을 줄였고요. 실제 우리가 가만히 밖에 돌아다닐 때 자연 방사선을 생각하면 좀 쉬운데 1년간 본인이 피폭되는 자연 방사선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폐암이라는 게 워낙 예후가 나쁜 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그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조직 검사까지 안 해도 되는 폐결절이라면 추적 검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경과 관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적 관찰, 경과를 보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이 부분도 저희 임상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은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네. 85세에 이제 눈 겨우 뜬 할머니가 왔는데 이제 예를 들면 내년에 나 또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소규모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 1차적으로 아까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환자분에게 위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1년마다 한 번 정도씩 촬영 또는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 찍는 거는 크게 무리는 되지 않고요. 실제 그럼 언제까지 찍을까 이런 건데 네. 이런 경우 제일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환자분의 컨디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이제 75세 당연히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침상 생활을 하거나 굉장히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CT를 계속 찍는 게 환자분한테 득보단 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세가 이제 85세 정도 됐어요. 그런데 막 자기 조깅한다 하고 지금 막 열심히 달리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추적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은 1년, 2년 찍는 이 빈도도 2년마다 한 번씩 찍는 것도 크게 그 예후가 나쁘지 않다. 1년마다 찍는 게 조금 과하다 생각되면 2년 정도마다라도 추적하는 게 좋겠다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외래에 걸어 들어오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검사를 해보시라고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이 폐라는 장기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네. 아파도 티도 잘 안 나고요. 조직 검사도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폐 주로 조직 검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는 우리가 호흡하는 장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럴 때마다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폐가 커지고요. 숨을 후 내뱉더라도 이제 폐가 좀 작아진 상태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장기라서 조직 검사의 합병증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바깥에서 이제 경피적으로 바늘을 찔러서 하는 조직 검사는 정상적인 폐를 뚫고 지나가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상적인 폐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피가 많이 날 수 있고 주변에 혈관을 건드리게 되면은 굉장히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환자분을 귀찮게 하는 것은 기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직을 떼는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공기가 새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키 큰 마른 이제 젊은 남성분들한테서 자발성 기흉 이런 게 한 번씩 생겨서 갑자기 아프다고 응급실 오시면 폐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폐 조직 검사 후에 이제 기흉이 생기는 경우는
또 한 일주일 이상의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환자분께 이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설명하고 진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마다 또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그 환자에 맞도록 조직 검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폐 조직 검사 방법에는 어떤 게 있어요? 네. 아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술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술인데 모든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암이 아닌 불필요한 수술도 꽤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능하면 조직 검사 진단을 권하는데요. 병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결절이라는 것이 이제 폐 바깥쪽에 있냐 아니면 내부 중심 쪽에 있냐 이게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폐 중심 쪽에 있는 결절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거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에서 바늘을 찔러서 하는 조직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접근이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결절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권할 수 있는 거는 경피적 배생검. 피부 바깥에서 CT를 보고 위치를 잡아서 바늘을 찔러 넣는 조직 검사입니다. 환자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자가 숨을 들이쉬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지장애가 있거나 숨을 들이쉬고 참고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바늘로 찔러 넣었는데 위치가 다 달라져 버려요. 그런 경우는 접근이 어렵겠죠. 그리고 기관지 내시경의 이제 진단적 방법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법들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았는데 기관지 내시경 안에서 이제 초음파를 넣어서 그 CT에서 보이는 결절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서 조직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로 저희는 조직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경피적 폐쇄검이 불가능한 검사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 검사 방법들은 한 방법이 우월하다 이렇게 논할 건 아니고요. 이 환자분한테 어떤 검사 방법이 최적인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조직 검사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방법 중에 피부 밖에서 폐로 바늘을 찔러서 하는 검사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상상만 해도 아플 것 같은데 통증이 심하지 않을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제도 이제 제 입원 환자 한 분 하고 가셨는데요. 막 울먹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픈가요? 네,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굉장히 조금 센서티브한 분이라서 제가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불안감이 느껴지고 이런 환자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제 진통제랑 이런 거 이제 다 드리고 이제 협조 잘해주세요 이렇게 약속까지 받고 내려가셨는데요. 다시 검사하고 돌아오셔가지고 회진할 때 보니까 이런 검사를 시켰냐고 막 우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이제 그분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에서 바늘을 찔러 넣다 보니까 정상폐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공기가 유출되는 기흉이 굉장히 좀 우리 의사들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기흉이 발생하면 실제 자연 기흉과는 다르게 이제 바늘 때문에 만들어진 기흉이라서 대부분 흉관 같은 추가 보조적인 공기를 빼내는 통로를 만들어서 이런 다른 시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불만감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더 싫어하는 거는 그런 기흉이 발생하면서 조직을 못 얻는 경우가 있어요. 폐가 수축되어 버리니까 실제 우리가 조직 검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더 이상 바늘을 찔러 넣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직도 못 얻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나는 일주일간 치료를 해야 돼요. 굉장히 이제 매일매일 이제 회진을 할 때 보면서 힘들겠죠. 그렇고 그런 확률이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있지만 한 30에서 50%까지 발생한다 돼 있습니다. 기흉이라는 그 병증이. 그렇지만 밖에서 찌르는 조직 검사는 진단율은 굉장히 우월하다고 돼 있어요. 실제 우리가 조금 그 경피적 폐생검이 쉬운 병변들을 보통 이제 의뢰를 해서 진행하게 되겠지만 90% 이상의 진단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면 틀림이 없지만 환자분께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고 시술 전에 알려드려야 나중에 조금 트러블이 적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우리가 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폐결절이 폐암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폐결절에 대해서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 검사가 중요한 이유가 암은 모든 암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1기, 2기, 3기, 4기. 그 기수에 따라서 예후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폐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잘리는 부분이 폐암은 1기, 2기에 수술이 가능한 병과 수술이 불가능한 병기가 아주 예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는 수술을 가능한 병기에서 암을 진단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암으로 진단했을 때 1기 또는 2기면 수술적 절제를 권합니다.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하기도 하는데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2기 같은 경우는 1기 초반보다는 재발률이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항암 치료도 같이 들어가면서 병행하는 게 표준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제 3기와 4기의 경우에 조금 치료의 선택이 어려운데요. 4기는 정말 약물 치료가 우선됩니다. 실제 암이 완치가 가능한 병기도 아니고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로 암을 좀 줄여줘서 환자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게 우선되는 그런 병기가 되는데 3기가 호흡기내과 의사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3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발암이 굉장히 커서 3기인 경우가 있고요. 폐 안에서 상당 부분 퍼져나가서 3기인 경우가 있어요. 후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물 치료가 좀 우선되는데 초반에 이제 원발 부위가 커서 3기인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지 수술을 좀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조직 형태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암인지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가 수술 전에 우리가 확인이 되어야지 요즘 각광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수술 전 항암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가 수술 전에 이게 결절인 상태에서 조직 진단을 해주는 것이 환자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조기에 좀 폐암이 있더라도 발견해가지고 수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좀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간처럼 절제하고 나면은 다시 생겨나는 게 아니니까 혹시 폐의 기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우리가 암으로 다 알고 수술을 진행했지만 회복이 상당히 어렵고 되게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전에 어떤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우리가 폐활량 검사라 부릅니다. 본인의 폐활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잘라낼 수술 범위를 봅니다. 이게 옆만 절제할지 정말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 하면 전폐 절제, 한쪽 폐를 다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환자도 한 분 해서 완치를 받았는데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가능할지 수술 전에 면밀한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 결과를 의사들이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얼마나 활동 여력이 좋은가, 이게 엄청 크거든요. 실제 이제 제가 타 병원에 근무했던 게 분당 서울에서 근무를 잠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수술하시는 외과 교수님은 환자를 걸어보는 걸 시킵니다. 내가 4층에서 기다릴 테니 4층까지 앉히고 걸어 올라 보세요. 그럼 내가 수술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고전적 방법이지만 효과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일단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의사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아 그러면은 끝 이게 아닙니다. 수술 전에 환자분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준비냐? 호흡 재활이라고 부릅니다. 호흡 재활은 이제 우리가 수술 전후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수술의 후에 회복 기간과 합병증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고 잘 알려진 그런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폐 기능이 정상이고 특별한 병이 없는 분들은 그런 우리가 치료실에서 하는 그런 재활들이 굉장히 우습게 느껴집니다. 아, 이걸 치료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그런 분들한테까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폐 기능이 조금 애매하고 약간 떨어져 있고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수술 전에 그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 수술 전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수술 합병증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저 이거 궁금합니다. 이미 만약에 폐 결절이 생긴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더 심해지지 않게, 그러니까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려면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질문도 저희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게 치료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직 진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여드름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잠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차적으로 처음 만난 분들은 저는 이제 뭐 이게 도저히 암이 아닌 것 같다고 조금 생각이 되면 그렇지만 조금 크기가 좀 있다 이러면은 이제 항생제를 좀 써보기도 합니다. 이제 균을 조절하는 약들이나 이런 걸 한번 사용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큰 차이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결절은 이제 우리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암의 발생에 대해서는 나이가 또 굉장히 강력한 이제 유발인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적재적소에 우리가 찾아서 치료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검진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적극적인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호흡기내과 김태훈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